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오늘부터 지난주에 소개드렸던 것처럼 개발 관련된 소식들을 좀 뉴스 형식으로 정리해가지고 라이브를 좀 해보려고 하는데요. 이전에 예고드렸던 것처럼 오늘은 자바 17에 대해서 조금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어, 지난달 14일에 자바에서 롱텀 서포트 버전을 두 번째로 발표를 했습니다. 17 버전이 발표가 됐는데 지난 롱텀 서포트 버전 11 버전 이후에 3년 만에 오라클에서 롱텀 서포트 버전을 발표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지난 10일에서는 2018년 10월에 발표를 해가지고 약 3년 만에 발표를 했는데요. 자바 11은 많이 사용하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네, 3년 만에 17일 버전을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자바 버전이 업데이트 됐던 것들을 좀 살펴보시면 준비를 해왔는데요. 이렇게 자바 1.0부터 해가지고 요런 히스토리를 갖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자바 8부터 해서 자바 9랑 자바 10에서는 이 텀이 좀 길죠. 이때는 사실 지금 자바 버전 업데이트하는 주기로 진행이 되지 않고 좀 들쭉날쭉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오라클 블로그에서 좀 도표를 가져왔는데, 이 도표를 살펴보면 릴리즈 주기가 좀 들쭉날쭉했을 때는 버전 하나 업데이트할 때 피처들이 이렇게 많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 6개월마다 다음 버전을 계속 발표를 합니다, 오라클에서. 그러면서 피처 수가 현저히 줄어들었죠. 버전이 하나 늘어날 때마다 새로 추가되는 피처도 좀 적고 파악하기도 쉬워지겠다, 그렇게 되면.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근데 자바가 이렇게 하게 된 배경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사실 이건 추측인데, 국내에서는 이런 기사가 났었죠. 자바가 유료화 됐다, 이런 기사가 있었는데, 사실 오라클 JDK를 쓰는 거는 원래 아마 유료였을 거예요. 이거 좀 자세히 아시는 분들이 댓글 이런 데 남겨주시겠지만, 원래 오라클 JDK는 라이센스 비용을 지불하고 사용해야 되는 걸로 알고 있었고, 그래서 대부분은 오픈 JDK를 씁니다. 오픈 JDK 아마 대부분 국내 서버 개발하는 회사에서는 오픈 JDK를 쓸 텐데, 오픈 JDK도 되게 종류가 되게 여러 가지예요. 요렇게 오픈 JDK들이 여러 개가 있고, 그래서 이거를 자기네들 사용 목적에 맞춰서 JDK를 만들어서 쓰는 데도 있고, SAP처럼 다양한 JDK들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JDK가 간단하게 그냥 점유율 같은 거를 제가 갖고 왔는데, 그래도 오라클 JDK가 점유율에서는 1위입니다. 2020년 2월 5일 기준이고요. 그리고 또 다음으로 많이 사용되는 게 어댑트 오픈 JDK라는 게 있어요. 어댑트 오픈 JDK라는 거, 오픈소스 커뮤니티에서 제일 활발하게 관리되는 오픈 JDK라고 합니다. 그리고 또 이게 오픈 JDK가 오라클에서도 공식으로 서포트하는 게 있습니다. 그게 오라클 JDK랑 다른데, 오픈 JDK인데 오라클에서 서포트하는 게 오픈 JDK 중엔 두 번째로 많이 사용되고요. 다른 것들이 14%. 최근에는 아마존 AWS에서 서비스 하시는 분들이 많으니까 아마존 코레토 같은 것도 좀 쓰시죠. 근데 점유율로 보면 4% 정도 합니다. 그래서 자바 17 오픈 JDK에서 자바 17을 지원하는 오픈 JDK가 지금은 그렇게 많진 않은 것 같아요. 일단 3개 정도 갖고 왔는데, 일단 오라클에서 하는 거니까 오라클 JDK가 17일 냈으니까 오라클에서 관리하는 오픈 JDK도 17일 릴리즈가 됐고요. 그리고
아마존 코레토 JDK도 17 버전을 지금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근데 아직 어댑트 오픈 JDK는 뭐 17 버전은 아직 없네요. 지금 확인해 보니까. 네. 네. 어댑트 오픈 JDK 얘기가 또 하나 있는데, 어댑트 오픈 JDK는 이제 이클립스 재단으로 가서 옮겨가서 유지보수를 하게 될 겁니다. 요것도 발표가 됐고 지금 개발이 뭐 잘 진행되고 있다고 합니다. 이런 식으로 컨트리뷰션도 잘 이루어지고 있고. 근데 어떻게 이렇게 그 오픈 JDK들이 많이 있을 수가 있냐? 원래 자바는 그 고슬링 아저씨가 만들었죠. 고슬링 아저씨가 만들었는데 이게 그다음에 썸 마이크로 시스템즈라는 회사에서 관리하면서 처음에는 라이센스 장사를 했다고 해요. 네, 돈을 벌어야 되니까 회사니까. 근데 2006년에 대부분의 스펙들을 GPL 라이센스로 오픈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픈 JDK들이 여러 개 있을 수 있겠죠. 그리고 오라클에서도 오라클이 이 썸 마이크로 시스템즈라는 거를 인수를 했어요. 그래서 그 이후에도 지금 보시면 GPL 라이센스를 계속 쓰면서 오픈소스로 유지를 하고 있고, 이번에 자바 17에서 좀 바뀌었습니다. JDK는 오픈 JDK, 오라클의 오픈 JDK는 GPL 라이센스를 쓰고, 그 오라클 JDK는 자기네들이 만든 라이센스를 쓴다고 해요. 여기서 라이센스 좀 간단하게 짚고 넘어가자면 요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프리 소프트웨어 파운데이션이라는 비영리 단체에서 이 그 라이센스를 관리하고요. 지금 여기 그림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금 뭐 GPL V3가 있습니다. GPL V3가 있다는 말은 GPL V1도 있고 V2도 있고 하다는 거겠죠. 그래서 GPL V2는 그 1991년 6월에 발표가 됐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용자가 실행, 학습, 공유 소프트웨어 수정을 보장하는 무료 소프트웨어 라이센스라고 합니다. 간단하게는 이런 조항들이 있는데, 잠시만요. 이런 조항들이 있는데, 요거는 궁금하시면 그 위키 찾아보시면 나옵니다. 위키피디아 찾아보시면. 그리고 이번에 자바 17에서 라이센스를 뭐 간단하게 관리하게 하겠다고 요런 라이센스도 만들었는데, 뭐 간편한 건지는 잘 모르겠어요. 두 개의 라이센스를 알아야 되죠. 이렇게 되면. 여기까지 좀 부가적인 내용은 그만하고 이제 다시 돌아와서 자바 17에 대한 내용들을 좀 가져와 봤습니다. 이거는 그 오라클에서 릴리즈하면서 그 게시한 포스트 가지고 정리를 했는데요. 제목들만 좀 뽑아서 총 10가지 사항에 대한 발표가 있었습니다. 그 자바 17에서. 그래서 방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좀 더 단순한 라이센스를 제공한다고 해요. 근데 오라클에서 제공하는 JDK, 오픈 JDK랑은 무관합니다. 이거는 오라클 JDK에 대한 내용이고요. 그리고 고객들, 아까 뭐 유료화 얘기 잠깐 했었죠. 유료화가 뭐 원래 유료였는데 구독제로 바뀌면서 좀 더 그 구독이 한 달마다 돈을 내는 건데 그거에 대한 관리가 안 되면 안 되겠죠. 그래서 뭐 고객들에 대한 장기 지원을 강화했다고 해요. 뭐 크게 저희가 알아야 될 내용은 아닌 것 같고. 그리고 클라우드 환경을 많이 쓰니까 클라우드 환경에서 뭐 자바 런타임이나 어플리케이션을 관리할 수 있는 새로운 서비스를 도입했다고 합니다. 뭐 이것도 크게 저희한테는 다가올 내용이 아닌 것 같고, 그 다음에는 뭐 자바 언어를 강화했고, 그리고 잠깐만요. 예. 요거 이 빨간색 자바 언어를 강화했습니다. 그리고 라이브러리에 대한 뭐 업데이트와 개선 사항들이 있고요. 그리고 플랫폼 서포트를 추가했죠. 이 플랫폼은 뭐 그 CPU 아키텍처 관련된 내용입니다. 그리고 당연히 이제 제거할 것들도 있고 디프리케이션 된 것도 있습니다. 그리고 미래 자바 프로그램에 관련돼 갖고 뭐 준비하는 것들 뭐 그런 것들이 있고, 그리고 그 실험실 기능 같은 것도 있더라고요. 실험실 기능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에 대한 내용이 이번에 자바 17을 발표하면서 같이 발표가 됐습니다. 왜 이래 이거. 죄송합니다. 좀 서투네요. 이런 방식으로 하는 게 처음이라.
그래서 제일 뭐 사실 처음 세 개는 별로 중요하지 않고 제가 다룰 거는 그 언어적인 측면이랑 뭐 다른 내용들을 다루려고 하는데, 일단 이번에 자바 17에서 크게 바뀐 거는 실드 클래스가 추가된 거예요. 근데 이게 추가가 된 거는 사실 자바 15입니다. 자바 15에서 추가가 돼갖고 자바에 맞게 발전시켜서 왔어요. 16, 17 거치면서. 근데 자바 15는 LTS가 아니죠. 이거를 보면서 보니까 그 롱텀 서포트 버전이 아닌 버전에서는 좀 실험적인 스펙들을 추가하거나 과감히 제거하면서 발전을 시켜 오더라고요. 그래서 이 자바에서 도입한 이 실드 클래스의 목적이 뭐냐, 여기서부터 언급하는 내용들은 그 JP 문서를 보고 제가 좀 번역을 해갖고 가져왔고요. 예제 코드들도 JP에서 JP 문서에 있는 것들을 좀 번역해갖고 가져와 봤습니다. JP가 자바 이넨스먼트 프로포잘, 뭐 자바 강화에 대한 그 스펙 추가하면 요런데 문서를 추가하면서 계속 발전을 시키더라고요. 그래서 그 실드 클래스의 목표가 코드 작성하는 데에 좀 편의성을 제공하기 위함인데요. 코드 작성하는 사람이 클래스나 인터페이스를 상속하거나 구현하는 코드를 작성할 때 그 상속이나 구현에 대한 책임을 가지는 것에 대해서 책임을 확실하게 나타내기 위해서 실드 클래스를 추가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슈퍼 클래스, 그 상속을 해주는 클래스죠. 그래서 상속해주는 클래스를 사용할 때 접근 제어자보다 엄격하게 선언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하기 위해서 실드 클래스를 추가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패턴 매칭의 방향성을 제공하기 위함이라고 합니다. 근데 여기서 주의할 점은 그 C++에 프렌드 클래스라는 게 있나 보더라고요. 사실 제가 C++를 잘 아는 건 아니지만 좀 찾아서 정리를 해왔습니다. 프렌드 클래스는 그 다른 프렌드 클래스의 프라이빗이나 프로텍티드 멤버 변수에 접근이 가능하다고 해요. 그래서 이런 프렌드 클래스처럼 접근 제어를 새로운 방식으로 제공하려는 목표는 아니고요. 또 한 가지 중요한 점은 파이널 키워드가 존재하는 목적을 변화시키려는 게 아니라고 합니다. 그래서 실드 클래스가 만들어진 좀 배경에 대해서 또 계속해서 이야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 자바에서 그 객체 지향 컨셉을 위에 제공하는 키워드들이 좀 있죠. 객체 지향 언어니까 이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지원하는데, 자바에서 제공하는 클래스나 인터페이스는 상속 구조를 이용해서 모델링을 할 때 굉장히 좋죠. 근데 이게 자바 이거 실드 클래스를 도입하면서 보니까 표현력이 좋지 않은 경우가 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예제 코드를 갖고 왔는데, 뭐 이거는 실드 클래스 관련된 건 아니고요. 예제를 위한 빌드업이에요. 그래서 행성을 이렇게 이넘으로 만들고 이런 식으로 분기 처리를 할 수 있죠. 근데 이넘을 사용하면 이렇게 되는데, 인터페이스와 구현체를 이용해서 이걸 표현하고 싶을 때도 있죠. 이런 식으로 해갖고 패턴 매칭 해갖고 이 분기 처리를 하는 경우도 있을 거예요. 근데 참고로 셀레스티알은 행성입니다. 행성이라는 인터페이스를 두고 구현 처리를 줄 때, 여기서 볼 때 특징이, 보통 저희는 그 파일 하나당 하나의 클래스나 하나의 인터페이스를 정의하잖아요. 그러면 이 셀레스티알이라는 인터페이스만 봤을 때 어떤 클래스에서 이거를 구현하고 있는지 한눈에 보기가 힘들죠. 뭐 확장을 한다던가. 이렇게 하면은 이런 상황에서 그 셀레스티알이라는 인터페이스를 구현할 수 있는 클래스나 확장할 수 있는 인터페이스를 좀 제한하면 모델링을 명시적으로 할 수 있겠죠. 근데 이거를 지금도 할 수는 있어요. 좀 그 제한을 할 수는 있어요. 명시를 할 수는 없는데 제한을 할 수가 있는데, 그거는 왜 이래? 그거는 지금 보시면 저희도 많이 사용하는
스트링 버퍼, 스트링 빌더가 있죠. 요게 그 코테 볼 때 많이 쓰죠. 그리고 뭐 문자를 조작할 때도 많이 쓰고요. 근데 여기에 이거 그대로 클래스만 이렇게 정리해서 갖고 온 겁니다. 그래서 패키지 그 java.lang에 가면 있는데요. 이런 식으로 구현체를 그 자바 쪽에서 제공해주고 있어요. 일단 공통 로직은 이제 abstract string builder라는 걸 통해서 제공하고, 얘의 접근 제어자는 패키지 프라이빗입니다. 그리고 나서 스트링 버퍼와 스트링 빌더를 구현해서 제공을 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문제점이 발생합니다. 여기서 문제점이 그 abstract string builder를 성숙해서 커스텀한 구현체를 만들 수가 없어요. 그쵸? 패키지 프라이빗이고 언어에서 제공하는 라이브러리니까 이걸 조작을 할 수가 없잖아요. 뭐 복붙해갖고 자체적으로 이거 abstract string builder를 복붙해와서 뭐 구현체를 만들 수는 있겠지만, 결론적으로 슈퍼클래스는 그 광범위하게 좀 접근이 되죠. 이거는 abstract 클래스를 쓰면. 근데 광범위하게 확장을 할 수가 없어져요. 그러니까 하이 클래스는 작성자에게 알려진 것으로 제한되어야 되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하는 슈퍼클래스는 그 사용자를 위한 의도를 문서화하거나 뭐 자바 컴파일러에 의한 실행을 허용하기 위해 이미 존재하는 서브 클래스들을 이용해 했다는 것을 표현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다라는 배경에서 실드 클래스를 만들게 됐습니다. 그리고 또 슈퍼클래스가 서브 클래스를 제한하면은 이 역할을 침해하는 거겠죠. 서브 클래스에서 제한하는 건 서브 클래스에서 하고, 슈퍼 클래스에서 제한할 거는 슈퍼 클래스에서 해야겠죠. 그래서 이제 실드 클래스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실드 클래스는 이런 식으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실드란 키워드는 인터페이스에도 붙일 수가 있어요. 근데 실드 클래스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실드 인터페이스, 실드 클래스, 이거는 허용된 클래스나 허용된 인터페이스만 확장하거나 구현할 수 있어요. 좀 더 강력하게 그 접근 제어자 말고 좀 더 강력하게 이걸 제한할 수 있는 거죠. 죄송합니다. 물을 흘렸어요. 그래가지고 이 실드 클래스를 쓰려면 퍼밋 키워드랑, 여기 보시면 퍼밋가 있죠. 퍼밋 키워드랑 실드 키워드를 사용해야 되는데요. 이제 실드 키워드는 퍼밋 키워드랑 실드 클래스에서 같이 사용해야 되고, 서브 클래스에서는 이거를 파이널 사용해야 됩니다. 왜냐면 이거를 여기에만 허용하기 위해서 여기 명시해 줬는데, 다른 곳에서 이 실드 클래스를 상속해서 가져간 애를 또 상속하면은 이 실드 클래스의 목적에서 벗어나는 거잖아요. 그리고 또 제한이 몇 개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실드 클래스는 뭐 서로 다른 모듈이나 패키지에 있으면은 이렇게 사용을 할 수가 없고, 이걸 좀 더 편하게 사용하려면 이런 식으로 실드 클래스 내에서 바로 정의를 해버리면 퍼밋 키워드를 사용하지 않고 바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퍼밋할 클래스는 익명 클래스나 로컬 클래스는 상속을 받을 수 없고요. 그래서 제약 조건을 좀 정리를 해보면 이렇게 정리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실드 클래스의 제약 조건이 세 가지가 있는데, 실드 클래스와 상속받은 클래스는 동일 모듈이어야 하고, 이름 없는 모듈인 경우 동일한 패키지여야 됩니다. 퍼밋 키워드를 안 쓰는 방법에서 보셨죠? 그리고 상속받은 클래스는 봉인된 클래스를 직접, 이 실드 클래스인데 제가 이거 글씨를 잘못 캡처해놨네요. 상속받은 클래스는 실드 클래스를 직접 확장해야 됩니다.
그래서 파이널을 붙여놨죠. 여기 파이널을 붙여서 직접 확장해야 됩니다. 그 통해서 확장을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퍼밋된 모든 상속받은 클래스는 파이널로 선언을 해야 됩니다. 직접 확장해야 되니까 당연하겠죠. 그러니까 퍼밋으로 정의해둔 클래스는 그 클래스의 계층 구조에 해당 부분이 더 확장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파이널로 선언해야 되고요. 그리고 뭐 허용된 그 퍼밋된 서브 클래스는 해당 계층의 일부가 봉인된 슈퍼 클래스에서 예상한 것보다 더 확장될 수 있지만 제한된 방식으로 확장되도록 봉인된 것으로 선언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드로 선언할 수 있다는 뜻이겠죠. 그리고 퍼밋된 하위 클래스는 봉인되지 않은 것, 그러니까 실드 되지 않은 것으로 선언되어 계층의 일부분이 알 수 없는 해당 하위 클래스에 의해 확장을 위해 열린 상태로 돌아간다고 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클래스의 또 접근성에 대해서 알아보면 실드 클래스와 퍼밋 클래스는 뭐 서로 확장하고 구현하는 관계니까 서로 접근이 가능해야 되겠죠. 그리고 퍼밋 클래스는 실드 클래스와 동일한 접근 제어자를 가질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실드 클래스에서 퍼블릭으로 했다고 상속을 해서 퍼블릭으로 열어놓을 필요가 없다는 뜻이에요. 프로텍팅이나 패키지 프라이빗을 하던가 프라이빗으로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리고 추가로 뭐 실드 클래스와 같이 사용하면 좋은 레코디드 클래스가 있다고 합니다. 저도 이건 사실 이번에 조사하면서 알았는데 기존의 그 파이널과 클래스 뭐 이런 걸로만 사용하면 이런 형식이 되겠죠. 실드 인터페이스에서 뭐 이런 인터페이스를 구현할 구현체들에 대해서 허용을 해두고 파이널 클래스로 이렇게 구현을 하는 방식을 사용할 수도 있겠죠. 근데 이거를 레코드 클래스를 사용하면 이런 식으로 파이널 없이 사용할 수 있다고 합니다. 좀 특이하죠. 코틀린 사용하신 분들은 약간 데이터 클래스랑 비슷하고 생각하시겠지만 자바를 계속 사용하시던 분들은 뭐 새로운 방식이죠. 이거는 바로 어떻게 클래스 네임에 바로 파라미터 붙고, 그래서 이거는 자바 17에 추가된 건 아닌데 좀 간단하게 레코드 클래스에 대해서 이야기 드려보면 이거는 데이터를 보관하기 위한 목적으로 나온 클래스라고 합니다. 이런 모양 많이 쓰시죠 다들. 클래스에 필드가 있고 생성자 있고 게터 있고 이퀄스에 해시코드 있고 투스트링 있고, 요거를 레코드 키워드를 사용하면 이렇게 레코드 클래스로 간단하게 정의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레코드 클래스와 이 JP 실드 클래스를 설명하는 JP 문서에서 얘네 레코드 클래스와 실드 클래스를 같이 쓰면 좋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그 자바 17에서 자바 언어가 강화된 부분은 여기까지 정리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뭐 이제 라이브러리가 업데이트되고 개선된 부분인데 사실 여기서부터는 서버 개발하면서 그렇게 그 알아야 될 부분은 아닌 것 같더라고요. 그래도 자바 17에 대한 소식을 전달드리기 위해서 준비를 해왔으니까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 이 부분도. 그래서 JP306에서는 그 Always Strict Floating Point 의미 체계를 복원했다고 해요. 사실 뭐 서버 개발하면서 소수점을 그렇게 신경 쓸 일은 없는 것 같은데, 사실 자바를 만드는 측 입장에서는 서버 개발에만 이 자바를 쓰게 하는 거는 그 점유율 측면이나 이제 돈 벌기에 안 좋겠죠. 그러니까 범용성을 좀 고려하니까 이런 내용이 있는 것 같은데, 원래는 그 자바가 JVM을 통해서 돌아가잖아요. 그 CPU 아키텍처들과 독립적으로. 그래갖고 원래 자바 1.1, 그러니까 자바 1.2 버전이 나오기 전에는 원래는 엄격한 부동소수점 의미 체계만 사용했다고 합니다.
근데 그때 뭐 시대적인 배경에 의해서, 하드웨어 시대적인 배경에 의해서 그 하드웨어 아키텍처의 제한 사양을 수용하려고 엄격한 의미 체계에서 이 작은 변화를 좀 허용을 했다고 하네요. 근데 이번에 그 자바 17에서는 이러한 변형, 그러니까 작은 허용이 더 이상 도움이 되지 않아서 그 원래 자바 1.2 이전의 그 엄격한 부동 소수점 표현 그 시절로 롤백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거의 목표는 그 자바 랭 매스와 자바 랭 스트링 매스를 이용해서 그 숫자에 민감한 라이브러리들이 개발이 되어 있나 봐요. 그래서 그 라이브러리 개발들을 쉽게 하기 위해 아무래도 여러 개를 고려하는 것보다 이제 하나만 고려하면 되니까 좀 더 쉬워지겠죠. 근데 이거의 목표가 아닌 거는 뭐 빠른 플로팅 포인트, 뭐 느슨한 플로팅 포인트를 정의하는 것은 목표가 아니라고 합니다. 그렇겠죠. 뭐 좀 엄격한 플로팅 포인트를 사용한다고 하니까. 그래서 이거의 배경은 이거를 좀 이해하기 위한 좀 배경도 좀 가져와 봤어요. 그 JVM하고 자바가 돌아가는 과정들 해갖고. 그래서 뭐 대충이 아니죠. 대충이라고 하면 안 되죠. 네. 이런 도식을 갖고 와 봤는데요. 자바의 장점 중에 하나가 플랫폼 독립성인 거잖아요. JVM을 이용해서 어떤 그 머신에서 돌아가든지 좀 신경을 안 쓰고 할 수 있게 JVM이 이 역할을 해주잖아요. 그래서 다양한 하드웨어들에 대한 명세를 JVM이 숨겨주고 인터페이스를 제공해가지고 개발자가 이런 그 세부적인 내용들을 좀 고려하지 않고 개발할 수 있게, 좀 쉽게 개발할 수 있게 해주는 게 그 자바의 장점 중에 하나죠. 그래서 뭐 이런 그림을 가져와 봤어요. 이런 그림을 가져와 봤는데 이게 저희가 작성하는 자바 소스 코드 파일이고, 자바 바이트 코드 컴파일러가 이제 자바 바이트 코드를 만들어주죠. 그리고 나서 JVM에 이렇게 로딩돼서 올라가서 실행이 되는데, 그 CPU 아키텍처에 따라서 다른 인스트럭션 셋을 갖고 있으니까 JVM 인스트럭션 셋으로 여기서 뭐 매핑 해갖고 사용을 하는가 봐요. 좀 잘 아시는 분들은 댓글로 좀 남겨주세요. 네. 그래갖고 자바 바이트 코드가 일종의 그 추상화죠. 그 아키텍처에 대한 세부사항을 알 필요 없게 추상화를 해갖고 추상화 일종으로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이를 통해서 자바 프로그래머가 프로그램을 실행할 환경에 대해서 고려하지 않도록 해주고, 그래서 프로그램 실행에 대한 환경을 아는 거는 JVM이나 JR에게 위임을 했죠. 또 여기서 또 알아야 될 거는 또 아키텍처입니다. 이 CPU 아키텍처. 그 부동소수점을 처리하기 위한 유닛이 있잖아요, CPU에. 뭐 플로팅 포인트 유닛이라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또 필수적인 건 또 아니래요. 그래갖고 이거를 또 FPU라고 하는데, FPU가 없는 애들은 정수형 그 산술 연산 유닛을 갖고 있다고 해요. ALU라고 하네요. 그래서 1990년대 후반에는 그 X86이나 X87 아키텍처가 부동 소수점 보조 프로세서가 있는데, 이거에 대한 인스트럭션 셋이 달랐다고 해요. 그래가지고 자바 1.2가 그 부동 소수점 체계에 대해서 다른 의미를 가지는 것에 대한 대응이 필요했던 거죠. 그래서 자바 1.2에서 이 부동 소수점, 엄격한 의미의 부동 소수점에서 조금 변화를 허용했던 거예요. 근데 이제 1990년대에 비해서 지금 30년이 지났죠, 무려. 그러고 나서 요즘에 생산되는 CPU들을 보니까 이런 거에 대한 대응이 할 필요가 없어진 거예요. 그래서 인텔이나 AMD에서 만들어지는 그 CPU 아키텍처에서는 모두 엄격한 부동소수점 의미 체계에 대해서 자연스러운 지원을 허용한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자바 1.2에서 도입됐던 이런 것들을 좀 없애버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뭐
JVM에서 지원하는 인스트럭션 셋은 이렇고요. 이게 영어를 안 하다가 하니까 좀 발음이 헷갈리네요. 좀 가져와 봤습니다. 이거 뭐 사실 알 필요가 없죠. 알 필요가 없다고 하기에는 좀 무책임하네요. 네, 아무튼 그래서 JVM에서 이런 아키텍처 서로 다른 CPU 아키텍처들에 대해서 추상화를 해서 이런 인스트럭션 셋을 제공하는 걸로 보입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마지막이 아니죠. 두 번째죠. 두 번째로 개선된 거는 요건 진짜 보면서도 이해를 잘 못하겠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좀 번역기 돌려서 갖고 와봤는데, 점프 가능한 수도 랜덤 넘버 제네레이터 및 추가 클래스의 분할 가능한 슈도 랜덤 넘버 제너레이터 알고리즘을 포함하여 의사 난수 생성기에 대한 새로운 인터페이스 유형 및 구현을 제공합니다. 네, 이거는 네, 제가 설명드린 내용은 아닌 것 같아가지고 좀 이 내용에 정통된 유튜버 분이나 블로거나 그런 분이 이걸 좀 다뤄주시겠죠. 거기 가셔서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이제 또 특정 외부 라이브러리에 대한 의존성을 좀 줄이려고 업데이트를 좀 했다고 합니다. 애플의 오픈GL API가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JDK의 의존성을 좀 줄이기 위한 업데이트가 추가로 있었다고 해요. 네. 여기까지 해가지고 라이브러리에 개선되거나 추가된 상황들을 살펴봤고, 다음은 이제 맥 쓰시는 분들의 환호가 드릴 것 같은데, 이제 오라클 JDK에서도 플랫폼을 서포트하게 됐습니다. 애플 실리콘 ARM64 기반의 애플 실리콘 칩에서도 JVM을 네이티브로 돌릴 수 있게 제공을 한다고 해요. 근데 아직은 오픈JDK 쪽에서는 줄루만 지원을 하는 것 같더라고요. 줄루라는 오픈JDK만. 그래서 좀 어댑티브 오픈JDK는 이걸 확인을 못했고, 혹시 또 자세한 내용 알고 계시면 댓글로 달아주시면 또 이거 라이브 편집해서 올릴 때 내용을 좀 추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거된 것들과 디프리케이트 된 것들이 좀 있어요. 요것도 근데 사실 스프링 서버 개발자들한테는 크게 좀 와닿지 않는 내용인 것 같은데, 일단 정리를 해봤습니다. JP398에서 애플릿 API를 이제 아예 제거를 했다고 합니다. 이게 애플릿 API가 이 자바가 유명해지는데 1등 공신을 하는 기능이었다고 해요. 응용 프로그램을 만드는 API라고 하는데, 이게 원래는 2017년 9월에 자바 9 발표했을 때 디프리케이트 처리를 했는데, 제거는 아직 안 되었겠죠. 디프리케이트 한 다음에 바로 제거하면 좀 자비가 없잖아요. 그래서 디프리케이트 기간을 지금까지 유지하고 이번에 자바 17에서 아예 제거를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JP407의 내용은 RMI도 이제 디프리케이트 처리를 해가는 과정에 있나 보더라고요. RMI가 리모트 메소드 인보케이션이라고 하는 건데, 이게 뭐였죠? 내정지가 와버렸네요. RMI. 외부에 있는 메서드를 실행시키는 건데, 요거를 활성화하는 메커즘을 제거했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JP410 실험적인 자바 기반의 AOT JIT 컴파일러는 많이 채택되지 않은 실험 기능이어서 삭제했다고 해요. 네. 그래서 요것도 이제 자바 자바 11 LTS 버전 이후에 한번 추가를 했었는데, 실험적으로. 근데 필요가 없다고 생각했는지 자바 17에서는
제거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JP411에서는 뭐 시큐리티 매니저라는 뭐 기능이 있나봐요. 자바 쪽에서. 이것도 뭐 거의 사용되지 않아가지고 유지보수 비용 좀 줄이고 뭐 하는데 도움이 되기 위해서 시큐리티 매니저라는 자바 1.0에서 추가된 기능을 제거했다고 합니다. 여기까지 이제 제거된 것들과 디프리케이트 된 것들에 대해서 뭐 소식을 좀 전해봤고요. 그리고 뭐 미래에 대한 내용도 이번에 뭐 좀 있네요. 이번이 아니라 매번 있었을 수도 있는데 이번에 방송에서 처음 봤습니다. 네. 그래서 이 내용은 이제 JDK 내부에 대한 강력한 캡슐화라고 해요. 원래 JDK 9부터 JDK 16까지는 그 CLI 옵션을 통해서 그 JDK 내부에 대해 그 접근할 수 있는 것들이 있었나 보더라고요. 그런 것들을 그 캡슐화를 더 강화해가지고 그런 것들을 불가능하게 만들었는데, 네, 그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건 여기까지 하고 이제 마지막 순서로 뭐 JDK의 이제 미래에 들어올 뭐 그런 실험실 기능 같은 것들도 이제 있더라고요. 그래서 JP406은 스위치에 대한 패턴 매칭 관련된 내용입니다. 이거는 인스턴스 오브라는 키워드를 잘 사용하진 않는데 요런 내용이더라고요. 원래는 인스턴스 오브를 하고 안에서 형변환하는 방식으로 사용을 했다면, 이제 새로운 방식은 그 인스턴스 오브 키워드를 사용하면서 여기서 바로 형변환이 가능한가 보더라고요. 네, 이런 식으로 좀 바뀌었습니다. 이거는 저기 실드 클래스 관련해서 사용하실 때 같이 사용할 수 있다고 자바 문서에서 언급하고 있고, 이렇게 해서 네. 여기에 두 번째는 JP412인데 이거는 그 외부 기능 및 메모리 API 관련된 내용입니다. 원래 그 자바에서 지원하지 않는 것들을 이제 JNI를 통해서 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직접 그 C 요것도 잘 기억이 잘 안 나는데, 아무튼 JNI 관련된 내용인데 이번 그 JDK 14, 15에서 그 메모리 관련된 API가 도입이 되었다고 해요. 이게 사실 좀 뭐 실험적인 스펙인 것 같은데, 이런 거를 통해서 그 JNI의 취약성과 복잡성 없이 기본 라이브러리를 호출하고 기본 데이터를 처리할 수 있도록 하는 거라고 합니다. 네. 그래서 요거는 프로젝트 파나마라는 데 가서 보시면 좀 더 자세히 확인하실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마지막은 JP40414인데 이거는 사실 서버 개발하면서 쓸 일이 없을 것 같습니다. 네, 뭐 연구하시는 분들이 주로 쓰실 것 같은데, 그 지원되는 CPU 아키텍처에서는 최적화된 벡터 명령어를 사용해서 런타임에 안정적으로 컴파일되는 벡터 계산을 표현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게 벡터가 그 저도 문과라서 이거 수학적인 내용이라 잘 모르는데, 벡터는 이제 크기와 방향성이 있는 물리량이 벡터고, 크기는 있고 방향성이 없는 물리량이 스칼라죠. 딱 봐도 이거 연구하는데 그런 쓰는 내용인 것 같아요. 이렇게 해가지고 오늘 그 자바 17 녹화를 안 했네. 큰일 났다. 자바 17에 대해서 좀 살펴봤는데, 생각보다 이게 이렇게 방송하는 게 쉽진 않네요. 이거 다 준비해놓고 한다고 뭐 리허설도 해보고 했는데 어떻게 뭐 잘 보셨나요? 네. 그래서 일단 이 정도로 해갖고 정리를 좀 해봤습니다. 네. 그래서 일요일 저녁마다 좀 예고를 좀 하고
지금은 아직 제가 그 유튜브에 커뮤니티 기능이 활성화가 안 돼서 공지 같은 걸 전달할 수 있는 수단이 없어요. 그래서 인스타그램으로 공지를 좀 하려고 하고, 다음은 다음 그 라이브 일정은 어이구 뭐야, 어이구 다 나오네. 아직 좀 서툽니다, 이런 형식으로 하는 게. 네, 다음 라이브 일정은 7 24일에 9월에 그 스프링 관련된 그 세부적인 업데이트 사항들을 좀 다뤄보려고 합니다. 그렇게 해서 오늘 라이브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JVM 크게 바뀐 게 있나요? JVM 계층을 직관적으로 볼 수 있어서 좋은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코틀린의 데이터랑 같고, 코틀린을 많이 닮아가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자바에서도. 네, 감사합니다. HXXN님 감사합니다. 랍님은 누구시죠? 저 랍님은 누구신지 잘 모르겠네요. 녹화 안 한 게 큰일이네. 녹화를 안 했어요, 제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